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새해를 맞아서요, 화요일 라크롬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케미를 준비했는데요.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긴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화요일마다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셨는데 두 분이 서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님? 만난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도 네.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그러셨군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이 나이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해방동이라서 올해가 80이거든요. 예. 근데 딱 반이더라고. 정확하게. 그렇군요. 자, 우리 이긴 최고는 저는 원래 그 조갑제대 그 닷컴 조갑제 TV의 저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평소에 제가 굉장히 팬이었고요. 예. 그냥 빈말이 아니라 늘 늘 이렇게 정치에 어른이 요즘에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고 싶으신 말씀, 해야 되는 말씀을 늘 해주시는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있으셔가지고 예.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예. 더없이 영광입니다. 55년 현역 기자같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보수의 어른으로서 또 우리 젊은 보수 함께 귀한 시간을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꾸며드릴 예정입니다. 자, 요즘 정치 상황 얘기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숨가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고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3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헌재 주변이 굉장히 긴장감이 돌아왔는데 오늘 현장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입장하는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재판에 임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당초는 이 현장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녹화된 장면을 이제 헌재가 공개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해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이라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오늘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송구하다. 본인은 평생 그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재판에 임했는데요. 일단 대표님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헌재에 나가서 직접 증언하는 건 좋다고 봐요. 예, 이번에는 역사적 재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은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예, 계엄을 어떤 식으로 왜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예. 저는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중계.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 역사적 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재판 진행도 그렇고 나중에 결정문을 쓸 때도 예. 역사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결정문이 딱 15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 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예. 난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역사적 재판에서 역사적 결정문을 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요. 예. 저런 결정문은 하나의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래 이거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걸 또 오늘 뒤집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이긴 그런 장면. 뭐 내용적인 면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데 너무 되게 멀끔한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놀랐다. 그러니까 미결수라서 수의를 입지는 않지만 구치소에서 저렇게 막 뭔가 멀끔한 정장과 뭐 풀 세팅까지 해주나? 막 이런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머리도 굉장히 정돈된 모습. 그러니까요. 그걸 구치소에서 해줄 이유는 없고 또 이렇게 헌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일반적인 수감된 피의자와 대통령의 수감은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이런 형평의 문제를 누군가는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었었고요. 우선은 그 헌재의 출석하게 되면서 재판관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모습이나 또 앉기 전에 이렇게 주변을 정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라든지 공수처의 수사를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 개헌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좀 최대한 이 존중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라는 것을 좀 몸소 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단은 그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그 최상목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이제 이분에게 쪽지를 건네준 적이 있냐 했을 때 본인은 언론 보고하라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할 만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예. 그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예. 그건 또 김용현 장관 공소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쪽지를 아마 증거물로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공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아픈 거지. 이번에 왜 실질 심사 때도 예. 그 판사가 그 부분을 물었잖아요. 비상입법기구를 왜 만들었냐. 그렇죠.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그건 완전한 국헌문란으로 예. 국회를 해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산하고 그걸 대체할 만한 의용 입법 회의 정도 되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발표한 국민에 대한 뭐 드리는 글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은 그런 틀이 느껴지거든요. 즉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악한 국회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는 게 읽혀지고 예. 그게 그 쪽지하고 내용이 연결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이 뭐 부인을 한 건데 예. 쪽지 만든 적 없고 당신이 영장실질심사할 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 또 오늘 달라졌죠. 또 달라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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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설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앞뒤 다 모순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뭔가 좀 심신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좀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의 하나의 특징이 예. 하나하나의 말은 그게 에피소드로서 성립이 돼요. 예. 그러나 그걸 연결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말은 그 순간은 맞는데 어제 이야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르거든요. 아하. 오늘 헌법재판소 한 이야기가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오늘도 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사령관들이 여러 명 들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은 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는 사령관이 몇 사람이죠? 복수잖아요. 예. 복수. 특전사령관도 있고 그렇죠. 계엄사령관도 네. 있고. 예. 그러니까. 이긴책으로는 포고령 관련해서도 예. 영장실질심사 때는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했다가 예. 오늘은 나와서 김용현이 쓴 게 맞다. 하지만 예. 포고령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조차 없었다. 라고 하면서 계엄은 인정하면서도 맞아요. 그 실행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 계엄에서 소극적 계엄으로 전략을 좀 슬슬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이것이 모두 대통령의 통치행위 안에서의 행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예. 본인의 증언과 밑에 수방사 수사단장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라든지 하는 그 증언, 복수의 증언과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팩트 체크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니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법전을 그렇죠. 가져와가지고 검토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만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게요. 예. 선관위를 계엄군이 말하자면 습격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습격하고 예. 서부를 탈취하려고 하다가 예.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그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서가 아니고 의혹이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스템 점검. 그런데 그 말은 언제와 다르냐 하면은 체포되는 날 발표한 그 끔찍한 문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많다고 그랬다고. 아니 검사 출신이 증거와 의혹을 구별 못합니까? 증거가 많다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증거 내라고 하니까 오늘 나와가지고는 증거가 아니고 의혹이 많아가지고 점검 차원에서 보냈다고 다시 후퇴를 해버렸어요.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가 많다고 해놓고.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말은 정말 국민들이 좀
듣기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자필 편지에서도 예. 이제 그때 팩트 체크라는 말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가짜 투표지를 많이 넣는 그런 정도의 정황 증거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손으로 써서 그때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26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물언적 단어의 의미가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지를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는 증거가 많다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지금 와서는 그냥 팩트 체크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좀 다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부정선거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또 영상이 한 더 있어서 그때 더 깊이 얘기해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들 그 경찰들이 한 4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3중으로 싸면서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를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으킨 난 폭동이라고 봐요. 아하.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동안에 상상의 범위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에 완전히 퍼졌어요. 예. 이건 믿는 사람 숫자를 아마 몇백만으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특히 가공스러운 것은 20대, 30대. 20대, 30대가 원래 예. 반윤석열 성향이 강한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빨리 받아들이고 예.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세력이 뭐 개입했다. 예. 이걸 또 반중 세력으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2030이 가진 반중 정서와 결합이 돼서 정서와 결합이 되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퍼져나가서 이게 바로 그 법원 폭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정신적 전염병이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모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컬트인데 예. 여기 한 번 빠져버리면은 예. 인격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영화를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비 영화가 됐다.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그 막 부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나와 막 이러면서 아니 문 어떻게 발로 차고. 법원에 들어가서 망치로 유리창을 부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건 좀비가 아니고 그건 또 광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저희가 이중적으로. 이제 두 번째 토픽에서 부정선거에 다루려고 했지만 예. 이 모든 상황이 사실 부정선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예, 거고 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아스팔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어떤 태극기 부대는 양반이었다.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집회 시위 나갔었던 세대가 중장년층이었다면 이번에 사법부를 공격한 세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까? 특히 네. 그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그것을 수요하는, 그것을 보는 젊은 층들이 그 유튜버와 함께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의 폭동 사태와 태극기 부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보면은 결국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극우 유튜버,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 사실상 밑자락을 깔아주고 예. 정치적 땔감을 계속 준 것이 바로 정치권이고요. 이걸 바로잡지 않는 이상은 예. 더 큰 내전 상태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우려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 아주 초유의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 초유의 사태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황당무계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질이 최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어떤 사실적 근거도 없다고.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 오스왈드가 아니고 두 사람이 있었다는 그걸 설명할 때는 그래도 정교한 논리가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무계한 건데 예. 이걸 대통령이 믿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시스템 정보하려고 계엄했다 이러고. 믿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계엄령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그다음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교주 역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컬트 그룹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걸 전도사처럼 선전해 주는 유튜버가 있죠. 예. 그게 현혹된 신도들이 있죠. 또 여기에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조화가 됐는데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막 그렇다고 싸워온 이준석 대표가 많이 싸웠고 예. 정규제 뭐 저도 예. 한 그 덕분에 예. 지난 총선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선에 수개표 단계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예. 2,800만 표 해보니까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예. 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한국에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믿은 사람은 나는 10명도 안 됐다고 봐요. 그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예. 그럼 이거 지금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적 위협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이제 헌재에 나온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인 그렇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헌재 증인 신청에 투표관리관과 사무관도 포함됐었고 부정선거 관련한 각종 문서 제출 명령도 신청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일단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측 변호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란 것은 대통령의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해가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계엄군이 가서 사진 찍고 이제 뭐 서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인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도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공식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가 되니까 보통 국민 같은 경우는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오죽하면 대통령이 말하겠어. 그렇죠. 또 변호사도 저 바보가 아닐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요. 예. 부정선거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극우 유튜버들인데 그분들은 진짜 부정선거를 믿어서 확산하고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 그렇습니다. 영리행위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른바 슈퍼챗 그리고 구독자 수,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 아예 없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례로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유튜브 모 채널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신모 TV 같은 경우도 2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의 제가 채널을 한번 봤는데 예. 계속해서 부정선거와 중국의 내정 간섭설을 퍼뜨리면서 예.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슈퍼챗 같은 거 지원을 이끄는 행위를 해요. 이분들이 과연 정말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을 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일단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의 뇌체계는 이 논리체계는 선민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득한 정보를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에는 민주당과 야당들이 이걸 막고 있으니 국회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나서가지고 이걸 퍼뜨리고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심령화되는 것이 이 로직이거든요. 네. 이거는 빨리 바로잡아야지만 정말 이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근거 없이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을 확산하고 하는 이런 매체의 어떤 주체들은 처벌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강대학교에 음모론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전상진 교수란 분인 네. 것 같은데 예. 그분이 중앙일보에 기고문을 넣었는데 결론이 뭐냐. 이 문제는 형사 문제로 다뤄야 된다. 특히 메신저를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격리하고 처벌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치료.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음모론이라는 게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영혼이 망가진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죠. 좀비라는 게 영혼이 나간 사람이 좀비 아닙니까? 예. 한 분 그런데 조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문제가 워낙 크니까 정신을 차리고 딱 정리를 해보면은 대통령이 한 겁니다. 대통령이 정보를 가장 고급 정보를 받는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취해가지고 거의 빠져버린 거예요. 예. 빠져가지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주장하기를 이거는 어느 나라 한 나라가 할 수 없는 거다.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중국이더라, 그죠? 예. 앞뒤로 맞춰보면 중국이라. 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중국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거기 또 더 진전돼 가지고 무슨 이상한 저 매체에서 뭐 선관위에 있던 중국 사람 99명을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고 체포해가지고 이들이 오키나와로 데려갔다고. 뭐 이런 미국인들이 이송됐다. 예. 그게 또 헌재에서 가짜 나왔어요. 뉴스. 예. 헌재에서 그게 또 나왔다고. 예. 이거 상상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격리, 지금 격리는 되었고, 예. 그다음에 처벌하고 그다음에 치료. 치료 필요하죠. 아까 대표님 조금 전 말씀하신 그 한 매체 보도에 대해서 주한 미군도 완벽하게 거짓말이다라고 SNS에 밝혔어요. 혹시 그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 저희가 US Forces Korea 주한 미군 계정입니다. Entirely false. 완벽히 거짓말이다. 미스인포메이션이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건 정말 국제 망신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정말 미군에게도 지금 아마도 저 이제 어떠한 부정선거에 경도된 분들이 주한 미군에도 아마 저는 이게 그렇죠. 제보를 하니까 아마 주한 미군이 공식 논평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저 사진을 공유하면서 네. 이른바 그 유튜버 채널에 댓글에 달리는 것들을 보면 예. 이제는 주한미군이 좌익이다라는 거죠. 주한 미군도 안 믿는 거예요. 주한 미군도 안 믿어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정보들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렇게 보도하는 채널을 언론이 있잖아요. 유사 언론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의 계엄이 트럼프와의 공동작전이다. 네, 중국의 배선원들을 중국 간첩으로 둔갑시켜서 보도하는 등 이런 언론의 어떤 검증되지 못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는 좀 너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언론의 자유라는 그 이유로 놔뒀는데 예. 더 이상 대통령 헌법재판소에까지 이런 근거 없는 의혹들이 변론의 어떤 내용으로 들어서는 걸 보면 이제는 이 사회가 뭔가 좀 논의를 해서 적절한 어떤 제재 조치, 강력한 형사 조치를 좀 마련돼야 되는 어떤 시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처벌해야 될 어떤 법리가 하나 필요한데 예. 저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주권 행사가 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복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고 드디어 이번에는 이런 일을 일으켰다면 법원을 좀 파괴하고 이게 일종의 국헌문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완벽한 국헌문란이죠. 허위 예. 정보를 가지고 폭동을 해가지고 법원을 파괴했고 때려 부수는 것은 판사 나와라 이러고 있고. 이거 무슨 소요제 이것보다도 더 크게 걸 수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때 난 제일 엄중하게 다루질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선거론. 공정한 선거란 말입니다. 예. 공정한 선거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하고 예. 우리나라 선관위는 1963년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61년 동안 2년이네. 예. 이제 62년 동안 단 한 번도 선관위와 관계된 조직적인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그런데 대통령이 나타나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계엄군을 파견했다. 이러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또 헌재 나와서 시스템 점검하려고 계엄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도 이 사실에 경도된 분들이 또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 봐라 팩트 체크하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계엄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지금까지 팩트 체크는 무수히도 많이 했습니다. 152개의 지역구에서 직접 수개표하고 이의 제기해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를 공격했던 것처럼 152개 지역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한 그 판사에 대해서 성향과 출신을 이제 지목하기 이르렀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경도될 만큼 너무나도 경도된 거고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모론하고 시달리다가 보니까 제가 개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음모론자하고는 절대 토론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방송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질문을 3개만 하면 돼요. 3개. 3개만 하면 돼요. 예. 첫째 질문. 아니 부정선거를 했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가담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주장을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부정선거를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지. 그럼 못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아니 했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좌파 쪽에서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왜 네. 당신들은 민주당 좌파하고 싸우지는 안 하고 아하. 그게 동의하지 않는 자기 편, 자기 편한테 왜 내부 총질만 하느냐. 조갑재 대표. 네. 그다음에 주필. 세 번째 이준석 질문이 대표. 있어요. 예, 세 번째 질문.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낙선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당선된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 낙선자가 들고 일어나야지. 낙선자가 들고 일어나고 당선된 사람은 뭐야? 그건 당선됐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걸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가장 큰 피해자인데 예. 대통령은 그런 사람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선관위에 300명 보내지 말고 낙선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신들 억울하지 않느냐? 예. 그거 그분들이 좀 제일 큰 소송 피해자인데. 좀 하라 이래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선한 사람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피해자들이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요. 딱 질문 3개만 하면 됩니다.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현명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대표님 계속 말씀하신 영원히 파괴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을 처음 만나서 꺼낸 말이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싹 털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으로 이 부정선거에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면화됐던 것 같고 그렇죠. 유경준 전 통계청장 전 의원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냈다는 왜 거예요. 지금 그걸 왜 안 믿냐? 화를 냈다는 건데 국정원도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측이 밝힌 얘기는 국정원 보고를 안 믿고 대통령의 유튜버를 믿으시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치료가 될까요? 이젠 거의 부정선거가 종교의 영역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교의 영역도 이제 사이비 종교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검증에 나섰던 판사의 출신과 성향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실물로 보지 못하는 수개 표기에 중국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 현장에서 검증되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면서 계속해서 의혹을 키우는 이게 지금 부정선거의 땔감이고 무엇보다 부정선거 전파론자들에게 밑자락을 깔아준 게 정치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구독자들, 그렇죠. 수십만의 구독자들이 결국 나에게 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착각과 망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사달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표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든 원래도 이제 민주당도 김어준 씨를 비롯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전파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곧 표와 연결된다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절연을 해야 결국 중도의 민심,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되는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책임은요. 국민의힘이 져야 되겠는데 2020년 4월에 그런 소송이 일어났을 때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강하게 이야기 안 했다고. 강하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될 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이야기하면은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2013년에 민주당은 그렇게 했거든.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이 메이저 언론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혹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거하고 부정선거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선관위가 말하자면 동네 북이 돼버려서. 그리고 국정원의 그 점검 발표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근데 그걸 또 과장해가지고 사설 또 쓰고 하면서, 그리고 일부 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내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다 실어줬잖아요. 광고에 딱 밑에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그 돈벌이 수단이었거든. 근데 내용 보면은 전부 거짓말인데도 광고니까 마음대로 해가지고 처음까지도 싣고 있다고. 하단 광고 이제 그 돈 받으면 그러니까요. 실어주는 그런 광고를. 아니 그게 광고가 제2의 기사 아닙니까? 전면 광고. 그렇죠. 거짓말은 실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국기문란인데. 국기문란 그죠. 아니 선거를 부정하면 그게 국기문란이지. 근데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미군 기지로 뭐 끌고 가서 했다는 거 있잖아요. 노무현을 체포했다. 오키나와 그와 미군 같은 기지로. 원조가 트럼프가 한 게 있다고. 2020년에 트럼프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니까 부정선거 주장을 하니까 시드니 파웰인가 하는 여자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발표를 했어요. 뭐냐고 그러냐면은 그 부정선거를 한 서버를 저기
독일에 있는 CIA가 확보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서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6명이 죽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다 일제히 보도를 했다고. 그거 지금 요새 유튜브 그 사람들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CIA하고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걸 보도할 정도 같으면 아까 그 정도 상상력은 충분히 나오죠. 충분히 나오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김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참 바보 윤석열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려고 대통령직 걸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그 보수 유튜버들에게 그 뭐 진짜 내란죄 선동죄로 이제 고소된 분들 유튜버들에게 명절 설 선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손 안 긋고 약간은 좀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스탠스여서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명확히 지금은 현실적으로 선긋기가 어렵게 됐죠. 예. 그렇죠. 구조적으로. 예. 절연할 수가 없죠. 이거 분명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거 승리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때, 그러니까 저희 당이어서가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 때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을 절연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극우 성향의 의원들로부터 많이 공격도 당했지만 부정선거를 절연하지 못하는 우리 당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렇죠. 기조로 계속해서 끌고 와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이겨놨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른쪽보다 더 오른쪽으로 그렇죠. 간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거든요. 음. 김민전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그 백골단이라고 하는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흰색 안전몰 씌워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이 지금 위치한 것이거든요. 예. 이대로 간다면 망해야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침묵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리 자기가 주도한 선거가 지난 총선. 총선거였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거가 다 부정이었다는 거라.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 선거를 지휘한 한동훈 대표가 요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 보수를 아닙니까? 위해서라도. 예.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끊어야 돼. 우선 국민의힘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끊어야 돼요. 네. 끊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한덩어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자기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철학으로 삼았다 그러는데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세 가지인데 진실 위에 세우는 정의, 법치죠.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진실, 정의, 자유인데 음모론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계엄이 그게 법치입니까? 정의가 아니고. 그럼 보수적 가치를 다 파괴를 한 사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바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질 뿐만 아니라 저도 좀 더럽게 지는 거지. 예. 예. 당당하게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지는 거는 지고 나서도 힘이 생기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졌다 하면 그 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시국에 지금 이제 지지율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게 되니까 지금 뭐 상당히 여론이 뭐 좁혀져 있거나 뭐 역전되는 상황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좀 의아한 것은 해석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도 해석이 참 어렵지만 김문수 장관이 대선 1위다라고 했을 때 나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또 더 이렇게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뭐 지금 다 분석하는 대로요. 예.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표가 전명군처럼 행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 체포하고 하는 과정을 보는 사람 중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과한 면이 있다. 과한 면이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예. 더구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수사 트랙까지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게 겹쳐진 거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은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결정적이죠. 아. 또 카톡 무슨 검열을 한다느니 해가지고 완전히 직권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이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너무 오만한 데 대한 어떤 미움이 결합돼 보니까 이거는 이런 여론의 급전은 급하게 이렇게 여론이 돌아간 거는 아마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죠.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예. 비슷한 예가 있다면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통과됐어요. 예.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 헌법재판소는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날 바로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날 KBS, MBC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첫 경험이니까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왕을 어떻게 끌어내냐.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섞여가지고 아하. 그날 하루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고 당시 열린 우리당이 나왔죠. 예. 제1당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아하. 그 격한 감정. 그런데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게 2030 세대가 원래 이준석 뭐 퀴즈라고 보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밀었다가 배신감 느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뭐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오고 이랬다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회복이 됐거든요. 아하.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반중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여론, 미움 이게 합쳐진 감정적인 거라고 반응. 생각합니다. 아하. 이긴 최고는? 저는 이 지지율이 출렁이는 게 처음에는 이제 표집의 균형이 바뀐다. 소위 이른바 과표집. 뭐 갤럽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둘째 주에 보수 응답자층이 한 240명 정도에서 1월 둘째 주에는 340명인가요? 100명 이상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소극적으로 응답하다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양상이 보여져서 과표집되고 진보 성향의 과소표집인가 좀 싶었는데 다른 조사에서까지 그렇게 중복적으로 뭔가 골든 크로스 내지는 딱 붙는 현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사법적 형평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물론 저는 대통령이 구속수사되어야 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야 된다고 보지만 구속영장 발부되고 체포영장 발부되고 심지어 변호인 외의 사람 접견이 불가능하고 서신까지 주고받을 수 없다는 조치를 내리면서 그러면 그건 좋다. 그 엄격한 기준은 좋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탄핵 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야 될 지도자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와 기준이 그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데? 라는 그런 형평의 어떤 기준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보수 지지층 혹은 내지는 중도의 보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져 보이는 좀 착시 현상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에는 좀 그렇게 덜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온 결과여서 사람들이 처음에 좀 의아한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갤럽, 또 MBS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접전해 버리거나 또 국민의힘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또 하나의 추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보수 측 높은 지지율로 지금 어떤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그런 양상도 있어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자연스럽다고 봐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동안에 김문수 장관이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입장이었거든요. 뚜렷했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김일성 주지자로 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장관들은 사과도 하고 하는데 예, 계엄 문제에 김문수 대해서. 장관은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보수 성향 중에서 강성 보수 성향 쪽에서 김문수 장관 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추세가 그러면 꾸준히 앞으로 계속 갈 수 근데 있을까요? 지금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구조화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화. 구조화돼. 이 여론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이 이렇게 좋아합니까? 말하자면은 골기한 셈인데 예. 골기한 셈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는 역시 노년층이 많았는데 이번에 젊은 세대가 많았잖아요. 예. 이게 난 제일 큰 변화고 이게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2030을 음모론자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행동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또 있을 거라고요. 예. 이게 섞여 있잖아요. 예. 이게 쉽게 풀리겠느냐? 아하.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은 타겟이 없어지니까 그 여론이 다시 풀릴 수가 있지만은 딱 이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떨어지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구속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유창훈 판사가 부장판사. 영장을 기각할 때 정당 대표니까 예. 도망가겠느냐 해가지고 근데 그런 논리로 딱 들이대면은 이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여론 구조가 이재명 쪽으로 집중될 거라고요. 예. 사법부와 이재명. 사법부는 공평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도 3개월 뒤니까 5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 633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 압박은 난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2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길 마지막 2월 15일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20 나와야 같이 된다. 하든지 같이 진행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또 맞잖아요. 옳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예. 이긴철. 일단 김문수 장관이 대권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의 후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은 김문수가 잘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됐지만 결국 윤석열이 보수 진영 내에서 주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다음 정치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강성 지지층이 생각했을 때는 싸우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문수 장관이 아마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층 내에서도 김문수 장관을 앞세워서 좀 더 보수를 좀 더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될수록 또 대권 주장에 여러 가지 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 얘기 마지막 하면서 짧게 마무리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오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없겠나 첫 포문을 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또 다른 대권 후보 주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시간. 교체할 시간이 굉장히 짧죠. 예. 더구나 일극 체제로 되어 있는 민주당 정당에서 상황에. 예. 그러나 그것도 모르죠. 여론조사가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문제는 이걸 2월 15일에 항소심에서 1심처럼 실형 선고가 나왔다고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한번 2심에서 예, 예. 해보면은 뭐 대법원 판결이 5월 15일에 안 나오더라도 2심에서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은 거의 뭐 법리상 자동적으로 그죠 되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중대한 갈림길에 서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 그런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또 그때 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정도 유지되면은 그때는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긴 최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1심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네. 아마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기 대선이 결정되었을 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더 떠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분명히 차기 대안들은 있어 보입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신속한 탄핵과 여야의 합의를 이끌었었던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안으로도 꼽힐 거고요. 예. 또 경기도지사 수행을 하면서 큰 무리 없이 좀 이렇게 도지사직을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로 갈라질 텐데 그걸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종현 판승부. 자,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말을 한 화요일의 락커룸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 두 분과 함께 또 보수의 시각으로 현 정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설 연휴라서 쉬고요. 다다음 주에 또 두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